상처받은 엄마들을 위한 썸노와 테니의 사이다 톡.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계속 비난을 받고 당하고 참고 참다가 결국 분노 폭발을 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썸머님의 책에서 나르시스트가 과도한 분노 폭발을 보인다고 하니 제가 나르시스트인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꼭 화를 내고 말더라고요. 이런 저는 나르시스트가 맞을까요? 코디펜던트도 나르시시스트도 모두 분노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디펜던트와 나르시시스트 모두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하였다는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죠. 부모 중 한 명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불안정하거나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성장한 두 사람은 모두 내면이 불안정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비슷한 내면만큼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주된 목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예측 불가능하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저 분풀이일 뿐이죠. 하지만 코디펜던트가 화를 내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상대방이 고마움을 몰라주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코디펜던트는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코디펜던트는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에 고마워하거나 보답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렇게 계속 참고 참다가 결국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코디펜던트가 아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노가 폭발할 때까지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 걸까요? 무례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경계선을 설정하여 저지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만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하며 화제를 전환하거나 슬금슬금 도망간다든지요. 나르시시스가 40이나 50만큼 공격을 한다면 이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디펜던트는 적절한 경계선을 세우지 못합니다. 코디펜던트는 경계선이 없어 무방비 상태이거나 일부분이 망가져 있는데 그 틈을 통해 나르시시스가 비집고 들어왔을 테니까요. 상대가 70만큼 공격해도 80만큼 공격해도 99만큼 공격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100까지 도달하면 즉 코디펜던트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100만큼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30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60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나 도망을 간다면 코디펜던트는 100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갑자기 분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코디펜던트가 분노 폭발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과잉성취형으로 살아온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잉성취형 자녀란 나르시시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과도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과잉성취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단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둑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둑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토사물들이 넘실대고 있죠. 과잉성취형은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 덕분에 외부에서는 과잉성취형의 내면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잉성취형 자녀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연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분노가 마구잡이로 쏟아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와 차이가 있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분노를 던져버릴 감정 쓰레기통을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거고요. 과잉성취형 자녀는 긴장감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존재가 생겼을 때 분노가 폭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 사연입니다.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이 말은 기분이 좀 나쁜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듣자마자 바로 받아치지를 못해요. 무례한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대처를 해야 했는데 어물어물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몇 시간,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 이런 이유로 상처가 되었다며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와, 너 진짜 예민하자. 농담은 농담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뒤끝이 있어서 너도 참 피곤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른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넘어가나요? 제가 현명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프티콜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선적인 사고를 합니다. 연속적이며 시간 순서에 따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누구씨는 연예인 누구를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맞받아치며 되갚아줄 것입니다. 그러세요? 언니는 누굴 닮았네요. 돈을 끌어당긴 상이죠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생각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풍성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리를 들으면 내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좀 몸이 짜리몽땅해 보이나? 오늘 옷이 부해 보이나?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버린 후이죠. 사고의 구조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대처 방법을 미리 익히고 배운다고 해도 막상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상대가 무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사람을 상대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심리조종자들은 남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착취하는 삶을 사실은 좋아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이고 멍청한 것이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이런 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말려들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볍게 만난 사이에서도 이렇게 농담을 핑계삼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찝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일단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민한 건지 상대가 무례한 건지 구분할 수 있고요. 저는 무례한 사람을 상대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잘 못합니다. 말려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거나 혹은 너무 신뢰를 저질렀다면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와도 단답형으로 답을 합니다.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상대는 왜 제가 그렇게 대하는지 알더라고요. 실은 자신이 농담이나 조언을 가장했지만 그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직접 사과를 하거나 조심하는 행동을 하는 경험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굳이 실갱이를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도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